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이 수입한 금의 양이 2,800톤을 넘어간다고 하죠. 전 세계 금 현물 ETF가 갖고 있는 실물 금의 양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일까요? 지금의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한 원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중국 경제가 5% 깜짝 성장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과연 되살아나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박수현 KB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 시장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중국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률 GDP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분기하고 이번 분기가 모두 5%를 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중국이 발표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제 지표를 설명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정 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정 투자를 보게 되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약 7조 원이 줄은 걸로 7조 위안이죠. 2000 몇 년도요? 2022년서부터 네, 네. 23년까지 죄송합니다. 네. 네. 그 1년간에 7조 위안이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3%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GDP를 네. 개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이게 수치에 문제가 있다. 그럼 상당히 거품이라든지 좀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커창 총리가 항상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중국의 GDP를 믿을 수 없다라고 중국 총리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세 가지의 지표를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세 가지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은행의 대출이고요. 그리고 또 화물 물동량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전기 소비량을 가지고 보는데 아주 희한한 결과가 작년 4분기에 나왔습니다. 전기 소비량이 전기 생산량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능할까요? 더 네. 아니 그런 지표는 생산을 안 하는데 소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만큼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어떻게 된 이유냐. 그래서 중국 통계국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이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비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많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진핑이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락다운 됐던 현상 속에서 이제 업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업무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중앙에서 그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공장에서 에어컨도 틀고 기계도 돌리고 전기도 켜고 해가지고선 전기 소비량은 급증한 게 그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전기 그 업체에서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각 계량기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쓰면은 한 2 정도 썼다고 해가지고서 1만큼의 보조금을 회사가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전기 회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생산한 전기량보다도 많은 그런 상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식료품 가격. 이거는 물가와 상당히 관계가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DP 성장률이 5%라 그러면은 물가도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 물가를 볼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많이 먹죠. 네. 근데 작년 3월 달 정서부터 돼지고기가 하락을 했는데 올해 3월 달까지는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빠졌냐? 작년 대비 40%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격은 싸진다. 이게 과연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중국에서 가능한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런 성적이 났다. 마지막으로는 인민은행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민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지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급준비율이요. 네. 그래서 경제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횟수로 하게 되면 전전입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지표, 9월 달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은 7.4% 뭐 0.25%포인트를 내려가지고선 7.4%로 맞춰놨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다시 4%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6.9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인민은행에서는 7%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이 2003년부터 이 통계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데이터에서 한 번만 7%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한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고 중국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어떤 신뢰감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자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은 6.9가 돼야지 맞는 건데 7.0으로 공표를 했다라는 거는 인민은행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대외적인 신뢰도에 상당히 큰 훼손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지표에 대한 신뢰도, 공신력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개별적으로 중국의 데이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외관계법, 반간첩법 그리고 정보보안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선 지금 이 데이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반간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질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양이 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많은 함의를 담는 그런 답을 일단 주셨거든요.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박수연 팀장님.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총 고정자본 형성 관점에서 좀 많이 접근해 주신 것 같아요. 중국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이 숫자보다는 좀 추세를 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거짓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좀 집중하는데 1분기에 좀 눈에 띄는 추세가 있긴 했습니다. GDP에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1분기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줄줄이 흘러내렸었는데 1분기에 순수출 기여도가 올라왔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좀 저는 주식시장을 주로 보다 보니까 주식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주식이 어땠냐. GDP 발표 당일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본토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7%, 홍콩은 마이너스 1.9%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순수출이 좋았던 게 주식 입장에서는 왜 안 좋았지?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좀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3저의 상황에 좀 취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중국은 환율이 낮고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옐런이 최근에 중국 가서 얘기한 부분이랑도 연결되는 포인트인데 중국이 저가 물량을 계속해서 수출로 엄청나게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금리도 낮고 임금이 낮거든요. 물가가 낮다라는 거 연결해서. 그리고 환율도 낮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생긴 거죠. 그래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올라온 부분이 중국 경기를 그래도 버팀목으로 역할을 1분기에 해준 건데 이게 주식 입장에서 왜 안 좋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한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업 이익을 낼 때 두 가지 측면을 보잖아요. 가격, P가 어떻게 됐는지, Q 양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일단 P를 계속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단가가 내리고. 떨어지니까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일단 주식에서의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계속 가격을 내리게 되면 언젠가는 역마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주식이 좀 솔직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모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종합해서 제 거랑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에 대한 신뢰성도 좀 낮은 거 플러스 여러모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속 가능하게 안정성 있게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이제 모두에 금을 사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크게 봐서 지금 어떤 그 통계 이런 문제점, 지표에 대한 신뢰도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지표가 나오는지 일단 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면은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어서 5.3%가 됐고 수출은 지금 전년 대비 한 4.9% 늘었다고 또 나오고 있고 다른 지표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그 기사 나온 걸 쭉 봤더니 그 투자 주도 성장이다. 미중 언론에서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끈 게 고정자산 투자다. 이렇게 이제 그 홍콩 언론 명보가 보도했다는 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적으로는 내렸는데 퍼센테이지는 올라갔어요. 홍콩 명보가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의 투자의 형태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작이라고 보통 경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장 조작의 어떤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지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굉장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투자 주도 성장,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중국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이 내재적으로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로 네. 투자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투자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FDI라고 하는 외국인의 투자는 굉장히 외국인 직접 투자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약 마이너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정자산 투자의 투자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박수연 팀장님? 일단 투자 금액 자체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지금 가장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 최근자로는 정부에서 국채를 중국이 엄청나게 찍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국채를 찍어서 뭘 하겠느냐라고 정부가 답을 줬는데 네. 중국이 좀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중국 정부가 구형 투자, 신형 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여도 순으로는 제조업이 제일 높았고 네.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에서 그 다음이 인프라 투자, 마지막에 부동산은 안 좋기는 했었는데요. 네, 네. 제조업은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좀 수출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네. 여기는 조금 민간 기업들의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인프라 투자가 결국 정부가 집중을 하는 핵심인데 여기가 제조업보다는 안 좋았지만은 경기를 지탱해 주는 역할들을 지난해는 사실상 좀 톡톡히 했고 네. 1분기는 좀 부족했지만 점점 좀 기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하실 포인트는 저는 뭐로 보고 있냐면 아까 그 구형, 신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프라 투자를 이렇게 나눠서 많이 보거든요. 네. 구형은 전통 인프라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도로, 철도, 수로 같은 전반적인 전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유틸리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전력 설비 같은 네. 것들. 그리고 신형 인프라는 뭐냐면 AI 통신 반도체 이런 쪽. 정부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막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면 정확히 2022년 정도의 이 사이클을 두고 이전에는 사실 신형 인프라 쪽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 구형 인프라, 전통 인프라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올해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수로 같은 거는 옛날에 중국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로 이제 많이 돈을 넣었던 그런 분야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중국이 어찌 보면은 고부가가치 쪽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기술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넣었는데 네. 그거를 방향성을 다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네. 왜 그럴까라 생각해 보면 중국의 고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이 승수 효과가 높은 게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구형 카테고리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정부가
고정 투자의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항목별로 보면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포인트인 것 같다. 이게 역전된 게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이기는 합니다. 네. 그 중국 경제 성장률 말할 때 명목 GDP가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명목 실질은 사실 명목은 그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거고요. 네. 실질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이것도 저는 추세를 좀 보는 편인데요. 추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쪽이 상당히 하락폭이 더 크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가를 반영하는 쪽에서의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당히 약해졌고 그래서 이 부가적인 힘들이 강화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에서의 기여도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의 성장에 많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1분기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1분기의 지표는 조금 좋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구정의 그 소비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한 3번 정도를 1년에 노는데 그 춘절 그리고 노동절 그리고 건국 추석 정도 되면은 그때 한 일주일씩 놉니다. 그게 모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최근 몇십 년 전부터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해갖고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데 이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적인 거 그리고 신흥산업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게 경제적인 어떤 승수 효과를 구하기 힘든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더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실업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업을 볼 때 실업에서 중요한 거는 실업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농민공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젊은 청년들의 어떤 실업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농민공의 인구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을 볼 때도 보통 학계에서 보는 거하고 아마 산업계에서 보는 건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중국의 어떤 투자의 성향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답변과는 좀 달리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춘절 연휴 때 그 반짝 되살아났던 소비 심리는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기도 5월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까? 네, 5월 노동절 연휴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5월 달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절은 사실 규모면에서는 굉장히 커지지만 소비 총액 1인당 소비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5월 달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금 중국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변곡점을 보이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좀 부진한 경제가 이제 소비 촉진으로 좀 회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 작년 경제공작 회의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내용이 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라는 게 국가가 주도해서 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3월 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중국의 14개 부처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모두 나서야 된다 그러는데요. 거기 좀 재미난 거는 공화국도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거기에 주체로 나서고 있고 환경생태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대감 같은 거는 충분히 반영됐지만 행위 주체에 대한 시장의 객관적 판단은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경제공작회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경제공작회의는 중요하게 한 해의 경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대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밑에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가지고선 보통 중앙에서 하는 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그 경제공작회의를 보게 되면은 다 차기 년도의 경제 정책과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공개되지 않고 일반적인 아웃라인만 언론 보도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개별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를 새 걸로 바꾸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요, 박수현 팀장님? 그 이제 제품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길 바라는 중국 이제 당국의 어떤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구환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구환신을 처음 이번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네. 이 정책을 써서 굉장히 경제 성장을 잘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는 하죠. 2009년, 네, 10년, 9년, 10년 그 사이클에 네,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차화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내구재 소비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구환신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뭐랄까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이행이 계속 좀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네. 재정을 얼만큼 줘서 기존에 쓰던 물건을 가져왔을 때 네. 새로운 물건으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소비 쿠폰,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일단 예산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전체 규모를 얼만큼 줄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유명무실하다. 실제 얼만큼 보조금을 줄 건지가 결정이 안 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각 몇 대 몇으로 주겠다라는 게 과거에는 명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8대 2 정도 비율이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8, 지방정부가 2, 요 정도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을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과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부동산에서 얻는 재정 수입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9대 1 정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신뢰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실망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이걸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예산안이 얼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얼마 줄 거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확정이 돼서 나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경제공작회의 말씀 주셨는데 네. 요거는 연간 기조를 한번 연말에 잡고 분기 기조를 또 잡아주는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정치국회의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4월 말 조만간 네. 개최가 될 예정이에요. 그때쯤 그거는 분기별로 또 경제가 궤적이 바뀌잖아요. 연간 잡은 거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1분기 숫자를 가지고 정부가 판단을 하는지의 기조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아마 5월 중에 전체 예산을 뭐 생각보다 크게 할지 적게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될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저희가 정말 이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구환신에 대해서 교수님.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2, 3년 정도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이 굉장히 큰 패착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때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구재의 새 거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내구재라는 거는 한 번 사용 말 그대로 내구재니까 오래가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쿠폰을 특정 업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시장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경쟁에 의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그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뭐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죠. 그 따서의 망관이라 그래가지고서 물을 더 유동성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한자를 어떻게 따서의 망관? 대수만관이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차후년도에 굉장히 큰 실패로 다가왔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걸 봅니다. 아는데도 이번에 하는 거 봐서는 중국 당국도 굉장히 좀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과잉 생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그 지적을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 전기차, 그 배터리, 태양광 등 과잉 생산에서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그 중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지금 과잉 생산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이구환신이 나중에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과잉 생산이 다른 나라에만 피해를 줄 건지 아니면 다시 그 화살이 중국에도 들어갈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는 사실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누적된 문제가 계속되어 왔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코로나 3년이었습니다. 봉쇄로서 이 물건들이 계속해서 창고에 쌓여 있고 소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소비자들은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 재고 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의 과잉 생산이라는 건 지금 과잉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잉 생산된 재고를 해결하는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수출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여기는 일종의 트릭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50달러에 대해서는 면세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450달러 1년 한정입니다. 예,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돼도 450달러 이하만 그 면세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한 회당 150불만 넘지 않으면 면세를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중국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혁 개방이 가지고 온 과잉 생산이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해결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게 과잉 생산된 게 다 소진될 쯤 되면 알리테무도 더 이상 싸게는 못 팔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중국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투자, 수출, 소비. 제일 먼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출이 잘 되고요. 수출이 잘 돼야지 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수출 실적이 좋아야지 소비도 늘어납니다. 수출 실적이 하락할 때는 소비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의 어떤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곽수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랑 연결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게 소비의 앞단에 있는 게 결국은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의 전체 총량적인 증가랑 감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외자 기업들의 기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얼만큼 중국 고용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에 좀 오류가 있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한 4% 정도로 나왔어요. 맥스가 4%에서 2%로 줄었거든요. 이 숫자를 보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주석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거는 100% 지분을 소유한 중국에 들어간 외국계 기업들. 근데 중국에는 보통 JV로 들어가기 때문에 JV라면은요? 조인트 벤처. 그래서 49% 지분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를 합산해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 고용이 거의 10% 정도에 달했는데 이게 지금 5%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돌아오지 않을 고용인 거거든요.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거나 실제로 이러한 영향들이 고용에 꽤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수출이 좋아지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죠. 이들이 이미 떠나는 고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집중하는 포인트는 좀 정치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주도로. 사실 IRA 법안이라는 걸 통해서. 패권 경쟁에서 이제 서로 뭐 지지 않는 싸움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을 계속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맹국들한테 계속 연합하라라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양새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켓 쉐어를 그래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번 제외가 되면 다시 복귀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인 것도 맞지만 여기에 연결돼서 본인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게 만약에 중국 내수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면 이러한 중국의 저가의 수출 밀어내기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 게 환율입니다. 인민은행이 매일 고시를 하고 있지만 여고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KB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 시장팀장 그리고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저희가 중국 경제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JP 몰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P 몰간의 보고서에 의하면 부동산이 전체 GDP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이라는 거는 상하류의 어떤 연관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연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연관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뭐 작게 보는 데는 한 50%, 많게 보는 데 한 60% 정도까지는 봅니다. 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헝다라든지 종즈라든지 하는 대기업들이 파산과 도산을 하면서 지금 상황은 중국이 동결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파산을 더 이상 못하도록. 네, 잠깐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잠깐 정지시켜 놓자. 그래서 일단 입주는 먼저 시키자 해서 마무리 공사를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된 어떤 대출이라든지 행사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이 마치 부동산은 포기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동산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의 시급성에 의하면은 선후 완급에서 뒤로 미뤄진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주 몇 곳을 빼놓고는 다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보통 70대 도시 기준으로 보는데 70대 도시요? 네, 이 가격이 사실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후반대 정도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서 자산의 이 부의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계속 줄어드는 거고 네. 주머니를 사실 열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 가지 좀 견해들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부가 여기에서 버블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네. 사실은 이 토지에 대한 일정 부분의 국유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사실을 드렸었는데 네. 토지는 중국은 사실 정부 소유이긴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 70년 정도의 사용 권한을 사고 파는 건데 네. 이거를 주로 헝다, 완다 뭐 이런 기업들이 사서 올려서 이런 것들 분양하고 이런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부동산이 인구가 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들이 주는데 네. 계속해서 난개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고 싶은데 민영 기업들이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말하는 대로 다 듣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개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들의 자금줄을 어렵게 했던 게 어찌 보면 이 여러 가지 디폴트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부도 이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니까 경제에 미치는 파괴 효과나 이런 것들 너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동결시켜 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중에 중요한 것들은 네. 선별해서 돈을 다시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석거리기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부가 뭘 원하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원래는 개별 기업한테 준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네. 이 말을 쏙 빼고 이제는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네. 프로젝트에 한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황은 살리는데 네. 개별 기업을 살려줄 생각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별 기업의 디폴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 네. 업황 자체는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더 악화되는 그림을 막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정확히 모르지만 중국도 한동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가격이 엄청 폭등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엄청 침체가 됐을 때 그걸 또 살려보려고 규제를 막 풀어가지고 광풍이 불 정도로 해서 폭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좀 뭔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폭등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그 누군가가 집을 사줘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가 보유율이라든가 중국인들이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네, 박수현 팀장님. 사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네. 중국의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 주택 보유량 자가 보유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기는 합니다.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외국계에서나 그리고 중국의 일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들을 참고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수준을 보는 것 같아요. 꽤 높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을 보급을 했었죠. 각 가게별로. 그리고 이거를 98년도에 시장화하면서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하면서 그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진 거죠. 내가 상하이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네. 상하이 집을 보급받았으니 네. 여기는 그때 이후로 도시화라든지 FDI 같은 유입이 엄청 되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적게 오르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가격이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는 사이클로 좀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문제랑 관계가 되는데 토지가 네. 제한적인 거잖아요. 한계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더 조여가지고선 파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너무 희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구조에 편승하려는 개인의 네. 개인의 어떤 자산의 60%, 기업의 한 70%가 네. 부동산 투자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문제가 터지면은 과거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대출이자 받고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네. 그런 경우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려서 동결하는 것도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파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결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상하이나 이런 중심에 그냥 앉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고도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소득 대비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고통받는 그 중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다큐 이런 것도 본 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상속의 시대를 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아이들은 하나씩만 낳는 소황제처럼 자란 아이들이 양쪽 부모로부터 하나씩 집을 받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하면은 네 채가 된다. 그래서 중국은 상속세도 거의 없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집을 살 일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대도시에 있는 거주자의 기준에는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선 도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북경,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제 션전, 심천 이렇게 네 가지 도시가 일선 도시인데 도시. 네, 여기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 의지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그렇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 들은 여기에 어떤 들어오고자 하는 니즈가 계속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교체 수요는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더 추가로 늘어나는 공급에 대해서는 특히나 일선 도시가 아닌 쪽에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수요자가 없는데 계속해서 빈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빈집 지어놓은데도 일단 들어가라고 한다면서. 그걸 빨리 들어가야지. 네. 집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했던 그 주택 보유를 가지고 볼 때는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했을 땐 80%지만 사실 1인당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다주택자. 네, 일선 도시에. 그래서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엄마로부터 하나 받고 아버지로부터 하나 받고 하는 상황이 그다지 흔치는 않습니다. 아, 흔치 않은 네, 거예요? 그거는 네. 굉장히 양 부모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인 경우가 좀 그렇고 네. 특히 일선 도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쨌든 많습니다. 중국도 경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 부분 잠깐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경제 양극화는 개혁 개방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네.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시장 시스템을 들여오는 거니까 어떤 소득의 격차라든가 는 당연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이라는 게 동부 연안지방에서 했고 내륙지방은 소외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네.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동부 연안지방과 내륙이라는 그런 차별화된 불균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그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부유를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네. 공동부유를 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의 부를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얘기 좀 잠깐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인들이 금을 사 모은다는 기사가 많아요. 중국인들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가 더 커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특히 미중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이게 인도와도 관계가 될 텐데요. 네네. 중국 사람들이 금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건 들어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인도하고 관계됐다는 건 무슨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네. 치렁치렁 금장식 많이 하잖아요. 네. 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양회에 전국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는 홍콩에서 대규모로 그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도 전국인민대표 대표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네, 네. 양회 열릴 때 전국 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단순히 그런데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을 사 모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수님? 금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한 부분,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의 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한 부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뭐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설명하기 힘들고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 3년입니다. 그게 무슨 한번 말씀이세요? 보실까요? 네. 코로나 3년 동안 락다운 됐던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죠. 예, 못 받죠. 네. 예,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3년을 버텼을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들이 가계저축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재 위안화라고 얘기하는 RMB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 있을까? 당연히 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소비 그리고 락다운 상황에서 한 개의 가전제품이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락다운 과정에서는 냉장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가다 놓으니까 먹을 걸 재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오프닝 수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 네. 소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식품 소비가 늘어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지금 이제 부실 사태가 전 세계가 주목했을 정도로 심각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아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해결이 안 됐고 뭐 부동산 투자도 어렵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중국은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화폐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그 부실 은행이나 신탁 중에서 고객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백지 시위랑 금의 소비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부에 대한 불신.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이 나를 앞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고 있고 글로벌 안전자산은 달러랑 금인데 네. 사실 달러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늘리기가 중국 국민들도 좀 불안하죠.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겠고 네네. 그리고 여기는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이 리밋을 중국 정부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리밋이 없고 안전자산이면서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래도 가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에는 네, 금이 되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부의 불신이 커질수록 중국 국민들의 금에 대한 보유량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연결돼서 중국 정부도 네.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줄이는 것만큼 금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에서 금 차지하는 비중이 뭐 4.6%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추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네,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3%도 안 됐다고 네, 맞습니다. 하던데. 네. 네. 그래서 정부는 사실 글로벌 이 패권 경쟁에서의 본인들의 유리한 어떤 지점을 찾기 위해서 금을 보유하는 것이고 중국 국민은 네, 어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의 축적으로 네, 금에 대한 보유가 좀 네. 많아지는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젊은 층까지 한 달에 뭐 얼마 아주 작은 1g짜리 금콩 모으기 나섰다고 하던데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금 수요는 당분간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지금 어려운 나라들은 다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전통적인 금 시장에 이제 MZ 세대들까지 뛰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중국 부동산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경제가 살아나려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내수 중요하지만 계속 외국인 직접 투자 말씀하셨지만 투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규제, 특히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싼 가격만 보고 중국에 머물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면 어떤 지형이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지 금융권에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랑 또 실제 현업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시는 분들이랑 좀 시각이 많이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에 들어가서 기존에 생산하시던 분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진 거니까 빠르게 저는 줄이실 거라고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하고 현업에 계시는 지인분들께 통해서 여쭤보니까 중국의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생긴 거죠. 임금이 떨어지는데 중국은 사실 이 생산을 하기엔 인프라는 굉장히 좋거든요. 인도는 운송망 엉망이고요. 아직 전력 공급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두 개가 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접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이제 단계식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이 경쟁이 강화된다고 하면 단계가 한 단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가림 교수님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시진핑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특별히 또 올해는 경제 금융 분야에 이 사정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긴 건지 시진핑의 속내는 무엇인지. 부패와 관련돼서는 마치 시진핑의 트레이드 마크 같습니다. 2012년도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등장을 하면서 13년도부터 강조했던 것이 창홍다해라 그래가지고선 공산당 사회주의를 노래하고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래서 위로는 뭐 날아다니는 파리조차 그러니까 하급 관료들도 이제 부패하면은 때려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안 잘 해오다가 한 8년 차쯤서부터 부패 문제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또 그 바로 뒤에 코로나가 연결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부패 문제가 관계돼 가지고서 몇 가지 사안을 들어보면은 뭐 과거부터 부패를 했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밝혀졌던 케이스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조작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 초에 중앙 각 지방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31개 성시에서 각자의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숫자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해가지고선 통계국하고 그리고 저기 공안에서 2만 명의 사정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잡아들였습니다. 그 데이터가 아마 지금 보시는 데이터일 겁니다. 창홍다해는 뭐였어요? 창홍다해는 사회주의를 노래하고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반부패 그 사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확히? 사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자기의 숙적을 척결하는 부분, 숙청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부패 문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내부자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부패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문제를 척결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처벌을 받거나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숫자를 또 조작하는 그런 관료들을 또 잡아내는 그래서 숫자를 조작해도 잡아내고 숫자를 또 잘못된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또 잡아내고. 어쨌든 잘하라 이런 뜻이죠. 시그널을 주는 그러니까 거죠. 강한 드라이브를 건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공동부유 아까 2번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지금 민영 기업들의 기부를 지금 좀 독려 혹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영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수연 팀장님? 네. 네, 이게 일단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청년 실업이 저는 굉장히 안 좋아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뭐가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을 네. 공동부유하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사교육. 공동부유 관점에서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교육은 가격이 어찌 보면 내가 지불하는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지불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교육 규제하면서 사교육 기업이 중국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큰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주가가 70% 급락 막 이랬습니다.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지난해보다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일타 강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자들이 사실 사교육계에 진출을 많이 했었어요. 고용을 그래도 꽤 많이 창출하던 쪽이었는데 그쪽 타격을 받고요. 그다음에 뭘 규제했냐면 약가 같은 거 이것도 모두 다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데 헬스케어 산업을 막 규제를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도 당연히 대졸자들이 선호하던 직종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도 고용을 당연히 많이 할 수 없겠죠. 정부가 계속 억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 중국의 네노라는 사실 브레인들은 중국에서는 원래 BAT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근데 이들 기업을 막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투자를 안 하면 기업이 당연히 고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의 지침이 어찌 보면 공동부유가 이 고용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잘 살자 부의 분배를 얘기한 건데 구호만큼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민영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 투자금은 중국 증시에 몰리나요? 못 몰리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요즘에 좀 새로운 정책을 얘기하더라고요. 단어가 좀 발음하기가 힘든데 국구조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국구조. 나라에서 9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원이 9가지 조항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줄여서 줄임말로 국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역대 3번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뭐 소비자 그 주식 투자를 보호하던가 이런 거였는데 개인 투자자 보호하고 이런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익숙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중국판 밸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배당 늘려라, 주주 환원 많이 해라, 자사주 매입 많이 해라. 그게 진짜 외국인들이 솔깃할 만한 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한 외국인들 선호가 올해 연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외국인들 매수 자금들을 보면 주로 고배당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고 요게 어찌 보면 이제 EM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을 봤을 때 인도에 최근에 들어가는 흐름이 조금 약해지고 중국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머징 마켓은 또 그렇게 움직이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중국 경제 상황 방송 들으시면서 대략 감들은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되면 좋을지도 들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과거에 수출 잘 되고 하는 것이 수출 안 되는 현상들이 일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새로운 현상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종 지표 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그리고 투자 정책을 하기도 그리고 정책을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것을 관찰하고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일단의 기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잘못된 데이터를 중국 지도부가 보고 그것이 맞는 거다. 현실이다 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정책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50년대 대약진 시기를 지금 연상케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박수연 KB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시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